그의 사무실을 나오자 날이 흐려지고 있었다. 나는 가랑비를 맞으며 웨스트에그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옆집으로 갔더니 게츠 씨가 흥분하여 홀을 서성대고 있었다. 아들과 아들의 재산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계속 커져만 갔다. 그는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다. 지미가 이 사진을 보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지갑을 꺼냈다. 여기를 보시오. 바로 이 저택의 사진이었는데 귀퉁이는 닳았고 손때가 묻어 더러웠다. 그는 사진의 온갖 세세한 부분을 열심히 가리켰다. 보시오. 그런 다음 내가 감탄하는지 살폈다. 사진을 너무 자주 보여주다 보니 이제는 사진을 저택 자체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지미가 보내주었지. 아주 멋진 사진이죠.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러네요. 최근에 아드님을 언제 보셨습니까? 2년 전에 나를 보러 와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주었소. 집 떠날 때는 우리 모두 깜짝 놀랐지만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엄청난 미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요. 성공한 뒤에는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르오. 그는 마지못해 사진을 치우면서도 망설이듯 조금 더 내 앞에서 들고 있었다. 그런 다음 다시 지갑에 넣고는 호펄롱 캐시디라는 제목의 낡은 책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여길 보시오. 그 애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책이라오. 거기 보면. 그는 뒷표지를 펼쳐서 내가 볼 수 있도록 빙 돌렸다. 마지막 면지에 계획이라는 단어와 1906년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기상 오전 6시 아령들기와 암벽타기 오전 6시 15분에서 6시 30분 전기학 등 공부 오전 7시 15분에서 8시 15분 1.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 야구와 운동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웅변 연습 자세와 달성 방법 훈련 오후 5시에서 6시 발명이 필요한 공부 오후 7시에서 9시 결심 셰프터스나 어디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 것 금연 이틀에 한 번 목욕하기 매주 교양서적 혹은 잡지 읽기 매주 5달러 아니 3달러 저축 부모님께 잘해드리기 우연히 이 책을 찾았소. 노인이 말했다. 보니까 감이 오지요? 안 그렇소? 무슨 감이 온다는 말씀이신지. 지미가 남보다 앞서 나갈 운명이었다는 거요. 언제나 이런저런 걸 결심했거든. 그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아시오? 말도 못하지요. 한 번은 애비인 나한테까지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는 거요. 두들겨 패줬지. 그는 책을 덮기가 아쉬운 듯 망설이다가 아까의 그 항목들을 소리내어 읽고는 뭔가를 바라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 목록을 베껴가기라도 했으면 하고 기대한 것은 아닌가 싶다. 3시가 되기 조금 전 루터파 목사가 플러싱에서 도착했다. 나는 무심코 혹시 다른 차는 없는지 창밖을 내다보았다. 게츠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지나 하인들이 들어와 홀에 서서 대기하기 시작하자 그는 두 눈을 걱정스레 껌뻑이더니 확신 없는 목소리로 비가 온다고 말했다. 목사가 시계를 서너 번 힐끔거렸다. 나는 그를 옆으로 데려가 30분만 더 기다려보자고 부탁했다.
그러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5시쯤 세대의 장의차가 가랑비를 맞으며 묘지에 도착해 정문 옆에 멈춰섰다. 선두에는 비에 젖은 검은 장의차가, 그 다음 리무진에는 게츠 씨와 목사와 내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4~5명의 하인들과 웨스트에그의 우체부가 스테이션 외건을 타고 왔다. 모두 흠뻑 젖은 상태였다.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데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누군가 축축하게 젖어있는 땅 위로 물을 튀기며 우리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았다. 3달 전 어느 날 밤 서재에서 개츠비의 책들에 대해 경탄하던 올빼미 안경을 쓴 남자였다.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장례식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의 두꺼운 안경 위로 비가 쏟아졌다. 개츠비의 묘를 가려놓은 천을 벗겨내는 걸 보기 위해 그는 안경을 벗어서 물기를 닦았다. 나는 개츠비에 대해 생각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그가 이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다른 분노 없이 기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데이지가 꽃 한 송이, 조전 하나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누군가가 비가 내리니 망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올빼미 안경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이라고 화답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비를 뚫고 서둘러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올빼미 안경이 정문 옆에서 내게 말했다. 집에는 들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설마. 그는 깜짝 놀랐다. 어쩌면 그럴 수가. 수백 명이나 몰려가고는 했었는데. 그는 안경을 벗어서 다시 안팎을 닦았다. 불쌍한 놈. 그가 말했다. 내 가장 생생한 추억들 중 하나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학 예비학교 시절에도,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 간 후에도 서부로 돌아가던 장면이다. 시카고보다 더 멀리 가던 친구들은 어느 12월 저녁 6시 낡고 침침한 유니언역에 모여 휴가 분위기에 들떠있는 시카고행 친구들과 서둘러 작별 인사를 나누곤 했었다. 이런저런 기숙학교들에서 돌아오는 소녀들의 털코트와 옛 친구들의 얼굴을 발견하고서 머리 위로 손을 흔들며 찬 공기에 더운 김을 내뿜으며 떠들어대던 그들의 모습도 떠오른다. 오드웨이네 갈 거야? 시내는? 슐츠네는?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던 모습이, 장갑 낀 손마다 들려있던 길쭉한 초록색 기차표도 기억난다. 마지막으로 탑승구 바로 옆에 있는 선로 위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기라도 하듯 명랑하게 서있던 시카고 밀워크 앤 세인트폴 철도 회사의 칙칙한 노란색 객차들까지도. 우리가 겨울밤의 한복판을 질주할 때 진짜 눈, 바로 우리의 눈이 우리 바로 옆에서 녹아 번져가면서 창문 위에서 반짝거리는 순간, 그리하여 위스콘신주의 작은 간이역들의 희미한 등불을 지나갈 때면 날카롭고 거친 기운이 갑자기 공기 속으로 뒤섞여 들었다. 저녁을 먹고 객차의 냉랭한 연결 통로를 따라 걸어 돌아오면서 우리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다시 그 공기 속으로 스며 들어가기 전 이 기묘한 1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이 지역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없이 깨닫는 것이다. 거기가 바로 나의 중서부다. 밀밭도 초원도 사라진 스웨덴 이민자들의 마을도 아닌 젊은 날에 가슴 떨리는 귀향열차, 서리가 내리는 어둠 속 거리의 가로등, 썰매의 방울소리,
그리고 불 켜진 창문의 불빛으로 눈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성탄 축하 장식의 그림자들이다. 나는 그것의 일부다. 긴 겨울들을 겪으며 조금은 진중해지는 마음, 그리고 몇십 년간 가문의 이름이 주소를 대신하는 곳에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쭐함. 지금까지 한 얘기도 결국은 서부에 대한 이야기였다. 톰과 개츠비, 데이지와 조던, 그리고 나는 모두 서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동부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어떤 공통된 결함을 공유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동부를 아주 좋아했던 순간조차도 지루하고 끝없이 팽창할 줄밖에 모르는 오하이오 너머의 도시들, 애들과 노인을 제외한 모두가 서로에 대한 끝없는 취조로 세월을 보내는 그 한가로운 마을들을 넘어서는 동부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었을 때조차도 동부에 대한 나의 인상에는 어떤 왜곡이 있었다. 특히 웨스트에그는 여전히 나의 꿈속의 몽환적인 모습으로 출현하곤 한다. 엘 그레코가 그린 밤 풍경처럼 전통적이면서 그로데스크한 수백 채의 집, 그 위에 펼쳐진 음산한 하늘과 칙칙한 달, 그림의 전경에는 연미복을 입은 심각한 얼굴의 남자들 넷이 흰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술에 취한 여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들고 보도를 따라 걸어간다. 들것 옆으로 비어져 나와 흔들리는 여자의 손에선 보석들이 차갑게 번쩍인다. 남자들은 장중한 태도로 어떤 집으로 들어가지만 거기가 아니다. 아무도 여자의 이름을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개츠비의 죽음 이후 동부는 저런 식으로 원래 모습 그대로를 그려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왜곡된 인상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낙엽 태우는 파란 연기가 공중에 올라가고 바람이 빨랫줄의 세탁물을 뻣뻣하게 얼릴 때쯤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었다. 아마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거북하고 마뜩잖은 일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정리하고 싶었고 저 예의 바르고 무심한 바다가 내 쓰레기를 쓸어가 주겠지 하는 식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던 베이커를 만나 우리 둘에게 벌어졌던 일, 그리고 그 뒤에 내게 벌어졌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긴 의자에 조용히 누워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골프복을 입고 있었다. 멋부리듯 턱을 살짝 치켜든 그녀의 모습. 낙엽빛깔의 머리카락. 무릎에 놓인 골프 장갑과 그와 같은 색깔의 갈색 얼굴이 떠오른다. 멋진 일러스트레이션에 나오는 인물 같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아무 설명도 없이 다른 남자와 약혼했노라고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도 결혼하겠다고 달려들 남자가 서너 명 있기는 했지만 나는 그 말을 선뜻 믿지 못했다. 하지만 놀라는 척했다. 잠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지만 곧 생각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어쨌든 당신이 찬 거예요. 조던이 불쑥 말했다. 전화로 찬 거죠. 이제는 상관없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잠깐 어질어질했었다고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아, 기억나요? 그녀가 덧붙였다. 언젠가 운전에 대해서 말한 적 있잖아요.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쁜 운전자는 다른 나쁜 운전자를 만나기 전까지만 안전하다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운전자를 만났던 거예요. 안 그래요? 내 말은 내가 경솔하게 혼자 내 멋대로 억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난 당신이 좀 더 꾸밈없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당신도 남몰래 그렇게 자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나는 이제 30이에요.
내가 말했다. 스스로를 속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나이는 5년 전에 지났어요.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그리고 반쯤은 그녀에게 애정을 느끼면서, 그리고 막심한 후회를 하며 나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늦은 10월의 어느 오후, 나는 톰 뷰캐넌을 만났다. 그는 날렵하고 저돌적인 발놀림으로 5번가를 따라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방해물을 물리치려는 것처럼 손을 약간 앞쪽으로 내밀고 쉴 새 없이 시선을 굴리며 그에 맞춰 고개를 이리저리 급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를 따라잡을까봐 속도를 늦추려는 바로 그 순간 그가 걸음을 멈추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보석가게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쪽을 보고는 걸어와 손을 내밀었다. 뭐야 닉, 나하고 악수도 하기 싫다는 거야? 응,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텐데. 미쳤군. 그가 재빨리 말했다. 완전히 미쳤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톰, 내가 물었다. 그날 오후 윌슨에게 뭐라고 말한 거야? 그가 말없이 나를 응시했고 나는 윌슨이 사라져 있던 시간에 대해 내가 추측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돌아서서 걸으려고 했지만 그가 다가와 팔을 잡았다. 진실을 말해줬지. 그가 말했다. 우리가 막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가 문간에 와 있더라고. 우리가 안에 없다고 밑에서 얘기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차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으면 아마 날 죽였을 거야. 완전히 꼭지가 돌았더라고. 우리 집에 있는 내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 리볼버 권총을 쥐고 말이야. 그가 갑자기 대들듯이 말했다. 설령 내가 얘기했다 한들 무슨 상관이야. 그 자식은 자업자득이야. 데이지를 홀리듯이 너도 홀린 거야, 지독한 자식. 개를 친 것도 아니고 머트를 치고서도 그대로 뺑소니를 쳤잖아.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도저히 차마 내 입으로 밝힐 수 없는 사실 말고는 할 말이 없었다. 나도 안 힘들었을 것 같아? 이봐, 내가 그 아파트를 넘기려고 갔더니 그 찬장에 그 망할 놈의 개 비스킷 상자가 있더라고. 내가 주저앉아서 어린애처럼 울었다니까. 맙소사, 끔찍해. 그를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었다. 어쨌든 그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전부 다 제 입장에서 정당화해버렸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그 모든 게 경솔하고 혼란스러운 짓이었다. 그들, 톰과 데이지는 경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사물과 살아있는 것들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그런 다음에는 돈이나 더 무지막지한 경솔함 혹은 그들을 한데 묶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뒤에 숨었다. 그런 후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어질러 놓은 것들을 말끔히 치우게 했다. 나는 그와 악수했다. 악수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문득 내가 어린아이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주 목걸이 혹은 그냥 커프스 버튼 한 쌍을 사러 보석가게로 들어가 버리면서 나의 이 촌스러운 결벽증으로부터 벗어났다. 개츠비의 집은 내가 떠날 때에도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의 잔디밭은 우리 집만큼이나 무성했다. 동네 택시기사 하나는 정문을 지나고 난 뒤에도 잠시 멈춰서서 손가락으로 안쪽을 가리키고 나서야 요금을 받았다. 사건이 나던 날 밤 데이지와 개츠비를 태우고 이스트에그까지 운전해 간 게 그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리라.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기차로 역에 내릴 때마다 그 택시기사를 피했다.
나는 토요일 밤마다 뉴욕으로 나가서 잤다. 저 빛나고 화려한 그의 파티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탓에 내 귀에는 아직도 희미하기는 하지만 끊이지 않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그의 차도를 오가는 차들의 소리가 그의 정원 쪽에서 아직도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그곳에서 진짜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의 현관 앞에서 멈추는 게 보였다. 하지만 나가서 알아볼 생각은 없었다. 아마도 지구의 반대편에 살고 있다가 파티가 끝난 줄도 모르고 찾아든 마지막 손님이었으리라. 마지막 날 밤 트렁크에 짐을 싸고 차는 식료품점에 팔고 다시 한번 건너가서 한 저택이 겪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실패를 다시 한번 응시했다. 하얀 계단 위에 웬 아이가 벽돌 조각으로 긁어새긴 음란한 낙서가 달빛을 받아 선명했다. 나는 신발로 돌을 문질러 그 낙서를 지웠다. 그리고 나서 어슬렁거리며 해변으로 내려가 모래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해변가의 저택들은 이제 대부분 닫혀 있었다. 해협을 가로지르는 페리에서 흘러나오는 잔광 말고는 빛이랄 것이 없었다. 달이 더 높이 떠오르면서 존재감 없는 집들이 묻혀버리자 나는 마침내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꽃을 피웠던 이 유서 깊은 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섬은 신세계의 풋풋한 초록색 가슴이나 다름없었다. 이 섬에서 자취를 감춘 나무들, 개츠비의 저택에 자리를 내주었던 나무들은 한때 인류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꿈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이며 유혹의 눈길을 던진 것이다. 그 덧없는 축복의 순간, 이 대륙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에 인간은 분명 숨을 죽였을 것이다. 이해할 수도,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경의를 받아들이는 자신의 수용력의 한계에 필적하는 그 무언가와 역사상 마지막으로 대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심미적 묵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곳에 앉아 그 옛날 미지의 세계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다가 문득 개츠비가 데이지네 집의 잔교 끝에서 빛나는 초록색 불빛을 처음 찾아냈을 때의 놀라움에 생각이 이르렀다. 바로 이 파란 잔디밭까지 오기까지 그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다. 이제 그의 꿈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의 꿈이 어느새 자기 등 뒤에 저 뉴욕 너머의 해량할 수조차 없는 불확실성 너머 밤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미국의 어두운 들판 위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믿었다. 해가 갈수록 우리에게서 멀어지기만 하는 황홀한 미래를. 이제 그것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뭐가 문제겠는가? 내일 우리는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어느 찬란한 아침. 그러므로 우리는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쉴 새 없이 과거 속으로 밀려나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